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제이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예고해드렸듯이 그 미국 회사채 관련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목은 미국 회사채에서 탈출을 하라라고 정했는데요. 본격적으로 바로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2019년에 그 미국 회사채에 대한 그 악재가 크게 압축하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 미국 국채 매입 자금 마련이 이제 시급해지기 때문에 이 자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미국 기관과 그리고 그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었던 미국 회사채 자산을 매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시면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넘어갈 때 필요한 자금이 급격하게 증가하거든요. 다른 그 시기 때는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봤을 때 늘어나는 자금이 이 정도로 많이 커지진 않았어요. 근데 특히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넘어갈 때 미국 재무부 입장에서는 국채 매입을 위해서 좀 자금 마련에 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재는 바로 22의 양적 완화 종료입니다. 미국 회사채의 그 절반 가까이를 투자하고 있는 그 유럽 투자자들, ECB가 양적 완화를 종료하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회사채에서 발을 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연준의 금리 인상이죠. 금리 인상 자체로는 뭐 더 이상 말할 게 없습니다. 그 자체입니다. 회사채 금리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그동안 저금리 시간이 거의 뭐 한 8년, 9년 정도 됐었죠. 많은 회사들이 회사채를 이제 끌어다 썼어요. 발행을 해서. 그리고 저금리 덕분에 그 많은 엄청난 양의 회사채에 대한 그 부담을 지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이 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자금 조달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크게 요거 세 가지가 2019년에 미국 회사채에 닥칠 악재 세 가지고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 미국 회사채에 대한 매수 주체가 실종되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거 매수해 줄 거예요, 도대체? 미국도 안 돼요. 유럽도 안 돼. 그렇다고 이머징 마켓이 이걸 해줘요? 이머징 마켓은 지금 자기 살 길 궁리하기 바쁘죠? 매수 주체가 실종될 수밖에 없고 금리는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회사채는 다음 위기를 일으킬 촉매인가? 이거는 일단 지난 영상에서 이미 제가 언급해드린 내용인데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영상마다 미국 회사채 관련 내용을 계속 언급을 했었습니다. 뭐 그렇게 요즘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제 주목을 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회사채 부분을 계속 언급을 했었고 이 부분들을 조금 놓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그런 내용들을 가져왔어요. 일단 24번 영상에서 제가 이런 내용을 보내드렸습니다. 10년물 채권 금리가 기준금리이다. 10년물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10년물의 그 미국 채권 금리가 3%를 넘기 시작하면 그리고 저는 3.1% 특히 3.1%가 중요하다고 했죠. 3%를 넘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내팽개쳐지는 회사채와 정크본드는 한마디로 부실채권입니다. 이 채권들을 이제 볼 것이다. 내팽개쳐지는. 그리고 이것들은 시장 유동성에 실질적인 충격을 주기 시작할 텐데 무엇으로 막을 것인가. 매수 주체가 실종된다고 했었죠. 2019년부터. 그리고 10년물 채권 금리가 10월 달에 3%가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채와 정크본드들의 그 금리가 같이 상승세로 바뀌었죠. 이 회사채 금리에 대해서는 뒤에서 제가 다시 차트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번 영상에서 이제 이 내용은 당시 제시 콜럼보의 포브스지에다가 이제 기고한 그 분석 내용이거든요. 거기에도 이제 회사채 관련이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낮은 채권 금리로
기업들의 차입 붐이 일어나면서 기업의 부채는 2008년 최고치보다 40% 이상 급증했다. 그리고 최근 대출 붐으로 인해 갚아야 할 미국 기업 부채가 GDP 45% 이상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 몇 번의 신용 주기 동안 도달한 수준보다 더 나쁜 것이다. 그리고 미국 기업들은 이 빚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배당금을 늘리고 인수합병을 늘리는 것으로 알려진 기업 인수합병을 위해 차입 자본의 대부분을 사용해왔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미국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주주들에게 보상하는 동시에 거품 속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주의적 행동이라는 장기 사업 투자는 무시한 채 이러한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한마디로 탐욕이에요, 탐욕. 한마디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기업은 이게 맞습니다. 이것을 추구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지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채를 무리하게 끌어다가 인수합병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게 심각합니다. 이게. 그리고 인수합병을 하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M&A라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호재로 인식을 하죠. 그러면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 관련된 임원들의 그 보너스도 굉장히 증가하겠죠. 이렇게 회사채를 끌어다가 이런 데다 쓰고 있어요. 그리고 덩치를 점점 키우면서 나중에 이것이 금리 인상 사이클에 들어가면은 한꺼번에 다 망하는 그런 사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특히 뭐 자사주 매입도 있고 모든 회사가 그런 건 아니지만 물론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그 이익의 잉여 자금 중에 일부를 떼서 매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고 하지만 이제 다음 차트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 자사주 매입 현황이 2018년부터 좀 이상하게 변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특히 여기서 미국 기업들이 그 회사채를 발행해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심각한 건 바로 이겁니다. 빚을 내서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 여기에 이제 차입 자본의 대부분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다시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언급했던 미국 회사채 규모가 GDP 대비 45%가 넘었다. 그리고 2008년보다 더 심해진 상태인데 문제는 자 2018년이랑 비슷한 수준 아니야? 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닷컴 버블 시절이랑 비슷한 거 아니야?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그 금융 환경은 이때부터 끊어서 봐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때의 부채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큽니다. 부채 단위가. 그리고 특히 회사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발행이 됐습니다. 이 기간 때. 그래서 똑같이 뭐 45% 수준이라고 해도 빚이 똑같은 가격이 아니죠. 명목상 부채가 굉장히 더 늘어난 상태이고 GDP에는 그 부채라는 개념이 숨겨져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그 45%는 이때의 45%랑 전혀 틀립니다. 체감이. 그리고 미국 기업의 그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 상황을 보면은 2017년까지는 지금 주황색으로 된 게 배당금이거든요. 주황색으로 된 게 배당금이에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된 게 자사주 매입입니다. 근데 2018년에는 자사주 매입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2018년에. 왜 그렇습니까? 이거 지네들 주가 방어입니다. 주가 방어. 그리고 이 주가 방어 행위는 바로 S&P 500이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의 여력이 떨어지는 순간 바로 회사채 관련이랑 연관이 굉장히 깊겠죠. 그러면 주식시장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에 대해서 어느 분이 이제 댓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CLO 부분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일으켰던 그 CDO의 진화 버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CDO가 바로 그 모기지 채권 상품의 굉장히 낮은 등급의 채권들을 계속 복잡하게 엮어서 새로운 상품으로 둔갑을 시킨 형태가 바로 CDO라는 개념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모기지 채권 시장이 당시 부실화됐습니다. 부실화됐었고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서 이 부실이 터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못 갚고 연체가 늘어나면서 개인들이 돈을 못 갚는 가게가 파산이 되면서 바로 금융기관으로 옮겨 붙었죠. 그래서 채권자는 이때 당시에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심각한 붕괴를 일으킬 뻔했습니다. 그거를 양적 완화로 막은 거고요. 지금 일어나는 것들은 CLO입니다. 바로 회사채를 이제 발행을 해서 기업 인수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이제 지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37번 영상 하워드 막스의 그 메모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최저 투자 등급인 BBB 등급 채권은 현재 미국에서 1조 4천억 달러에 달하며 투자 등급 세계에서 가장 큰 구성 요소이다. 이것은 10년 전에 35%,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이 BBB 등급 채권이 35% 수준이 최고였어요. 유럽은 20%가 좀 못됐었죠.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랑 유럽 상관없이 거의 모두 다 47%, 거의 절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데이터가 올해 초반입니다. 지금은 더 늘어났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절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CCC 등급의 채무 잔액은 현재 마지막 주기에서 설정된 기록보다 65%가 넘습니다. 그러나 CCC 등급의 발행 감소와 에너지 관련 CCC 등급의 수많은 채무 불이행으로 2015년에 피크를 친 후 10% 하락을 했다. CCC 등급은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2019년부터 하락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B등급, CLO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레버리지된 담보대출입니다. 이것도 역시 주로 기업 인수합병을 하는데 쓰이는 자금입니다. CLO에 대한 그 강력한 수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BBB 등급도, CCC 등급도 수요가 하락을 하게 된 원인입니다. 이 B등급의 CLO에 대한 강력한 수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B등급의 CLO에 대한 강력한 수요가 일어나게 된 원인은 바로 은행들, 금융기관들이 경쟁을 했어요. 서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2008년에 금융위기를 일으킨 그 개인들의 대출은 이미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은행에서 강화를 했잖아요.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지난 위기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새롭게 등장했어요. 갑자기. CLO라는 것들이. 그러면서 개인들은 규제를 강화하면서 기업들에게는 규제를 더욱더 풀어줬어요. 원래 이 CLO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은행에서 설정된 기존 기준이 6배인가 7배거든요. 레버리지 그 배율이 최고로 했을 때. 그런데 최근 그 은행들이 이것을 규제를 어기고 이것보다 더 그 이상의 레버리지 대출을 해준다라는 소식을 이미 지난 영상에서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이때 빅쇼트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모기지 대출을 이제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줬잖아요. 지금 똑같습니다. 기업들에게 무분별한 대출을 해주고 있고 당시 CDO는 개인 파산입니다. 개인 파산. 개인 파산으로 인해서 그 부담이 은행으로 갔었죠. 자, 지금은 이제 기업 파산입니다. 단위가 다릅니다. 개인 파산에서 기업 파산으로 갑니다. 이제 이거는 국가가 채권자이기도 하고 금융기관은 당연히 채권자죠. 당연히. 하지만 국가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한마디로 트리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비교를 좀 제대로 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그냥 딱 봐도 아실 겁니다. 가계 부채 파산보다 기업 부채 파산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걸. 그리고 혹시 놓치신 분이 있다면 제가 하워드 막스 메모를
언급해드리면서 이게 36편부터 38편 총 3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37편, 38편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을 해드렸고, 기업들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대출을 하고 있는지 재무제표를 수정을 해서 자금을 마련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예시로 다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시청해 보시면은 현재 그 미국 회사채 이 부분이 얼마나 심각한 사태로 가고 있는지를 잘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 회사채에서 이제 지금 거의 절반이라고 그랬죠.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그 BBB 등급의 채권 금리입니다. 마찬가지로 2017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되고 2018년부터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도 같이 덩달아 급등을 하면서 채권 금리도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BBB 등급의 채권 금리는 4.76이에요. 11월 22일 기준.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 개념이 똑같이 작용을 합니다. 이 영역을 뚫는, 그러니까 5%. 여기서 보면 5%죠. 이 BBB 등급 채권의 금리가 5%가 넘는 시점이 굉장히 회사채 문제로 시끄러워질 수 있는 국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의 그 BBB 등급 금리가 5%가 넘는 시점은 아마 2019년이 될 거예요. 2019년에 그 회사채 관련 그 악재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019년에 미국 회사채의 그 BBB 등급 금리가 5%가 이제 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 부분도 잘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BBB 등급 채권에서 미국채만 문제가 있느냐? 아닙니다. 이머징 회사채도 마찬가지로 그런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머징 마켓이다 보니까 미국보다 금리가 좀 더 높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여기도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 이 라인이 대체적으로 6%? 6%가 될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미국채만 보면 되겠죠.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제가 붙여둔 거고요. 이머징 마켓의 BBB 등급도 지금 금리가 다시 오르는 추세로 되어 있고, 중요한 이 저항 라인 있잖아요. 이 저항 라인을 뚫는 그 시점이 굉장히 위험해질 거다. 미국 회사채가 위험해지면 당연히 이머징 마켓 회사채도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미국만 예시를 드리는데 미국을 예시로 드는 이유는 미국 시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미국만 문제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 회사채 BBB부터 AAA 등급까지 다 금리는 회사채 금리는 다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 있고요. 그리고 적격 투자 등급인 그 AAA와 AA 등급도 마찬가지로 이 라인을 요거는 이미 돌파를 했네요. 그리고 크게 보면은 이 라인까지 이 라인에 딱 지금 저항선에 도착을 해 있거든요. 적격 투자 등급도 이렇습니다. 지금 상태가. 그리고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BBB 등급은 아직 이 라인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2019년에 돌파할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 올해 상반기인가요? 상반기에 기사를 봤던 게 있었는데 미국 역시 투자 적격 등급인 AA 등급, 특히 AA 등급 회사채를 매도한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바로 국채 매입 때문입니다. 국채 매입 자금을 위해서 회사채 등급, 적격 투자 등급인 그 회사채들도 다 폭풍 매도한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기사로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다 지금 차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를 제가 언급 안 할 수가 또 없어요. 지난 위기 때 금리가 오르고 그리고 금리가 오르기 시작한 이 초입 부분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미국의 그 기준금리가 어느 일정 수준에 도달을 했을 때 이때는 5%였죠. 그리고 마지막 기준금리는 공식 기준금리는 5.26%였는데 세부적으로 5.34까지 갔네요.
5.25%가 마지막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의 그 마지막 사이클에 도달하게 되면은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2006년 거의 하반기였거든요. 문제가 2007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가 제가 3%가 되면 3%가 넘는 시점이 되면 2008년에 금융위기를 일으켰던 이 마지막 그 사이클에 거의 도달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하나둘씩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제가 보고 있었죠. 다 이때 이 기간 때 기준금리가 올리는 그 마지막 사이클에 도달하게 되면 리세션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저금리 상태에서 올렸기 때문에 이만큼의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만큼 올릴 때까지 경제가 버티질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3%를 강조를 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최근 기사 내용입니다. 건드라크가 경고를 했더라고요. 인플레 상승 대비 미국채와 회사채를 피하라. 내용을 보면 채권왕으로 불리는 제프리 건드락 더블라인 캐피털 최고 경영자. 이 사람은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에 대비해 미국 국채와 회사채 투자를 자제하라고 조언했다. 금융시장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시장이 바로 채권시장입니다. 채권시장에서 이름을 날릴 정도면 실제적으로 금융의 그 흐름, 자본의 흐름을 다 꿰뚫고 있다는 뜻이에요. 채권왕이 굉장히 엄청난 타이틀입니다. 사실적으로. 현재 굴러가고 있는 모든 자본시장의 흐름을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여기서 이제 많이 돈을 벌었으니까 채권왕으로 불렸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미국채와 회사채 투자를 자제하라고 조언을 했어요. 이거는 미국의 악재가 아닙니다. 전 세계 악재입니다. 현재 달러 기반의 신용화폐를 지탱하고 있는 건 미국 채권 시장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미국 채권 시장에서 근데 탈출하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안전판을 담당을 했던 미국의 채권 시장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이제 얘기고, 금융시장에 안전자산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자금이 나중에 어디로 갈지는 뻔하죠. 그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미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CNBC에 20일날 출연을 했나봐요. 그래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원금 보전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라. 원금 보전. 그러니까 지금은 빚을 늘릴 때가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거를 잘 지켜야 할 때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꿔야 할 때예요. 뉴욕주가 급락해도 투자자들이 미국채에 관심이 없다. 채권 시장 랠리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채권 시장, 그 회사채 쪽에서는 지금 수요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고 2019년에 더 떨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미국 회사채 수요가 떨어진다? 당연히 회사 주가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리고 무리하게 그 인수합병을 했던, 그 자금을 마련했던 CLO, 여기 이 채권 상품에 투자했던 사람들도 다 같이 망하게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사채로 이제 떠받들었던 그 주가는 다 같이 무너지겠죠.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가. 그래서 분명히 현재 시장은 디플레이션을 수반하는 약세장이 아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기 하강 국면이 아니에요. 지금은. 경기 상승, 하강, 상승, 하강. 이것은 이런 방식의 그 경제는 우리가 예전에 많이 배웠었죠. 사회 시간에도 배웠었고, 그리고 최근 뭐 30대, 40대 분들 대학에서 경제학 관련 전공하신 분들은 다 이런 그 주기가 있다라는 거를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주기들은 뭐예요? 이런 경제학의 그 근간이 뭡니까? 근본이 시기에 만들어졌던 케인즈의 경제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이 근본이 시대예요? 근본이 시대인데 왜 근본이 시대에 케인즈 경제학을 가리키고 앉아 있습니까? 저는 이것도 굉장히 심각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이 금융학을
경제학을 왜 가르치고 앉아있냐고요. 우린 지금 신용화폐 시대인데. 예? 저는 그것도 참 신기해요. 어쨌든 분명히 현재 시장은 디플레이션을 수반하는 약세장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안전자산으로의 그 채권 시장 랠리가 펼쳐졌겠죠. 일반적인 디플레이션의 그런 경기 하강 국면이라면 그 자금들이 안전자산 쪽으로 다 대피할 거 아니에요. 채권 시장으로. 근데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투자 등급 회사채를 피해야 된다. 한마디로 BBB 등급이에요. 미국 회사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BBB 등급 회사채 투자를 피해야 되고 투기 등급 바로 윗단계인 BBB 등급 회사채가 2008년 이후 급증했고 전체 투자 등급의 20% 수준에서 50% 이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절반까지 치솟았다고 지금 비중이. 한마디로 미국 회사채의 그 절반에 가까운 이 시장이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지난 모기지 채권 시장이 붕괴될 때 이 BBB 등급 채권부터 무너졌죠. 지금 똑같이 그런 구조로 미국 회사채 BBB가 무너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BBB가 무너지면 A도 무너지고요. AA도 무너지고요. AAA도 무너집니다. 이게 바로 붕괴입니다. 붕괴. 채권 시장의 붕괴, 회사채. 이거는 바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 파산입니다. 지금 G 저렇게 된 거요? 이건 전체적인 시장 구조에 따라서 지금 저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약한 기업들부터 하나둘씩 다 파산할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금 조달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회사채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그 돈을 무엇으로 갚을 거예요? 우리는 이미 8, 9년 동안에 저금리 환경에 완전히 적응이 돼버렸어요. 완전히 내성이 생겨버렸다고요. 이것이 마치 굉장히 정상적이고 이 시기가 굉장히 오래 갈 것으로 다 이미 내성이 생겼습니다. 내성이 생긴 상태에서 당연히 투자 환경 그리고 거기에 이런 투자 환경 속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그 심리는 어떻겠어요? 더 많은 부채를 투입할 수밖에 없겠죠. 사람들 심리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됐으니까 난 좀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정상적으로 이제 주위를 다 둘러보세요. 다 투자에 목말라 하고 있지. 지금 투자할 때 아니야. 점점 조심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시장에 내성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내성이 생긴 것만큼 위험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그 미국 기업에 이제 하나둘씩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파산 문제가 2019년부터 이제 나올 텐데 G는 시작이에요, 그냥 시작. 전체적으로 경제가 좋다면 기업들이 만드는 그 제품을 사주는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 거예요. 경제가 정말로 좋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 명목상 지표들 말고 명목상 지표 이거 뭐예요? 이거 뭐 다 필요 없어요. 소비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그 경기에 따라서 지갑을 열고 닫고 하잖아요. 그 기업들이 판매하는 그 제품들을 또 사줘야 기업들의 이익이 늘 거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가야 하는 게 정상이고 근데 지금 다 굉장히 변종돼 버렸잖아요. 환경이. 이상한 형태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이상한 형태로 기업 인수합병을 무리하게 진행을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후폭풍으로 이제 몰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금리 인상 때문에. 그리고 댓글을 통해서 어떤 분들이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상권이 좋은 쪽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 괜찮지 않을까요? 네, 괜찮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지갑을 닫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은 뭐 상권이 좋건 자리가 좋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지금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렇게 있죠.
이게 지금 정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플러스해서 대비. 이런 것들이 함께 수반이 돼야 됩니다. 지금 상황. 그래서 회사채 관련 내용으로 다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특히 요거 하워드 막스의 37편, 38편을 다시 한번 봐주시면 미국 그 기업들이 지금 실상이 어떤지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이 내용을 그냥 가볍게 넘겨보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연준 의장이었던 옐런도 회사채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지금 당장 인터넷에서 미국 회사채 관련으로 검색을 해보세요. 어떤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러면 아마 조금 더 자세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고요.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